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자, 오늘까지 출장을 간 오승원 아나운서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영화관에 관객들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세체나 올려서 이제는 15,000원이 된 관람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특수 상영관이라도 가려면요, 관람료가 이제는 2만 원이 훌쩍 넘고요. 음료수에 팝콘이라도 좀 사 먹겠다 싶으면 1인당 2, 3만 원 정도는 줘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참 좀 부담이 되죠. 물론 영화 한 편의 가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영화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예술 문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다 보니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돈을 좀 지갑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관객들이 돌아올 여지가 있다면 희망적인 일일 텐데요.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10명 중 8명이 표값을 내린다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2명 중에 1명은 적정 관람료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 환경이나 극장 산업도 큰 위기를 겪은 만큼 관계자들 이 관람료 수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문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좀 시기가 잘 맞지 않았나, 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관객들의 외면을 지금이라도 되돌리려면 영화 표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사 전반에 걸쳐서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예고해 드립니다. 먼저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뉴스 팩트체크해 보겠고요.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기후위기 해결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이디업 시간에는 모임이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퀴즈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후위기 해결사에 대한 내용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것은 수중 생활을 하는 포유류고요. 탄소를 줄이는 저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셔서는 감이 안 오죠?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채널 고정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총 4분께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과연 이 뉴스가 사실일까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 팩트연구소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팩트체크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삼성전자의 에어컨 판매 1위 조사 결과 공표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장조사기관 GfK가 삼성전자의 보도 자료를 받아쓴 언론 매체들에게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1위라고 언급한 부분이 GfK의 데이터 사용 정책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GfK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1위라고 언급하는 것은 GfK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삼성전자와 확인 중이다. 이런 내용의 요청입니다. 오,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관계가 바로 잡혔고 뭔가 이제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불투명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
이런 네.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어떤 팩트 체크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중대재해에 관한 팩트체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흔히들 산재 사망사고라고 하면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거나 죄송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대형 재난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A형 사다리 아시죠? A자 모양으로. 아, 예. 뭐 전구 예. 같은 거 갈 때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예. 이 사다리에서 60c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집니다. 그게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렇다면 믿어지시나요? 저 60cm라고 하면은 뭐 성인 남성의 허벅지? 키 큰 분들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계단에서 뭐 두세 개 계단에서 뛰어 내려도 네. 뭐 무방한 높이인데 근데 설득 이해가 안 가요.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까?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네. 2021년 10월 충북 음성군 야외체육시설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이동식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당시 해당 사다리 높이는 60cm에 불과했고요. 사고 조사를 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시에 이 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사고라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2021년 7월에는 부산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네. A형 사다리에서 이 조명, 전등을 교체하던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재해자가 떨어진 높이는 0.8m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분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그리 높지 않은 높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큰 사고로까지 이어진 건데 이제 안전모라도 제대로 썼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다리가 원인이 된 중대 재해들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산재 사망 사고는 모두 114건에 이릅니다. 예, 흔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과 다릅니다. 앞선 사례처럼 60cm, 80cm에서 떨어져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요. 네. 2m 이내의 추락임에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다리 작업 도중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다리 작업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인 것이죠. 안전모를 쓸 때는 꼭 턱끈도 조여야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안전모만 잘 써도 예. 뭐 실수로 몸의 중심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사고까지 가는 그 불행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안전 일반적으로 저거 사다리 조금만 올라가서 전등 좀 약간 만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쉽게 생각하죠. 예. 귀찮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다리와 안전모는 세트다.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인식이 확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중대 재해 그러니까 산재 사망 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그 실태도 좀 짚어주시죠. 2022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6% 늘어난 건데요. 재해자를 보면 10만 7,214명으로 또 작년보다 4.8% 늘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하루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2.39명이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93명이 일터에 나갔다가 이런저런 산재 사고를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루에만 293명이요? 예, 사망자가 아니고 사고자요. 사고자. 예. 예, 사망자는 2.39명이고요. 하루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10,000명 가운데 산재 사망 사고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는 1.24에서 2014년 0.58로 낮아졌는데요. 2021년에는 0.43으로 다시 이제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영국은 0.08, 우리나라는 아까 0.4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독일은 0.07, 일본은 0.15, 미국은 0.35, 뭐 이런 식이고요. OECD 회원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요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우리에 비해서 뭐 대여섯 배 낮은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0.29로 낮춰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 길이 좀 바빠 보이고요. 산업재해 뭐 원인을 예전에는 뭐 노동자 개인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산재라는 게 개인의 부주의 말고도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해조사 의견서에 기재된 직접적, 간접적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방호 조치 분량이 30.9%로 가장 많았고요. 작업 절차 미준수, 위험평가, 미실시,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개별 노동자의 안전인식이 해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노측은 기업이 안전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서로 탓하기 바쁜데요. 네. 근데 재난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요. 이게 이제 재난이 되는 건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인리 법칙, 스위스 치즈 모델, 체인 모델 이런 그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난이 단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 들여다봐야 되고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중대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특별한 유형이 있다면서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2021년 전체 산재 사망 사고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의 비중이 80.9%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은 2010년 0.53에서 2021년 0.20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기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1.0에서 0.58로 줄어드는데 그칩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속도가 50인 이상에 비해서 느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건설이 50.4%, 제조업이 22.2%, 이 건설과 제조에서 중대재해 72.6%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5%는 6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2.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유형들이 따로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좀 감이 잡히네요. 예. 그 사고 유형별로는 어떻습니까?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42.4%, 끼임이 11.5%, 부딪힘이 8.7%, 요 세 가지 유형이 62.6%를 차지를 하는데요. 예. 고용노동부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유형이지만 20년 동안 50%에서 60% 정도 내외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그 시사점이 나오는 거죠. 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키면서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고 관련해서 계속된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근본적으로 중대재해 줄이려면 어떤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이게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장 산업 부문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위험성 평가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작업자 스스로도 나의 일과 중에 숨어있는 위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작업에는 꼭 안전모를 착용한다. 네. 높은 곳에서 작업하면 꼭 안전대를 사용한다. 이런 기본부터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팩트연구소. 자, 믿기지 않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중대재해 위험성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기후 변화를 막는데 고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래가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자, 매월 마지막 주에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를 살펴보는 늘 푸른 지구. 오늘 이 시간에는 고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용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남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고래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요. 고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네. 얘기를 하자면 고래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고래의 사체가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고래가 내보내는 똥이 도움을 줍니다. 고래는 똥만 싸도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이건 굉장히 신기한 얘기인데 고래의 똥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우리가 똥 하면은 오히려 이게 탄소를 막 배출하고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고래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은 돌고래가 있고 작죠. 네. 그리고 큰 대형 고래가 있는데요. 대형 고래는 보통 혹등고래나 대왕고래, 지구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동해에서 식하는 밍크고래, 이런 고래를 대형 고래라고 하는데요. 대형 고래는 보통 한 7m, 길게는 10m도 넘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똥도 워낙 큽니다. 그런데 그 똥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건데, 대형 고래는 바다 아래에서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바다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똥을 쌀 때는 바다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고래의 똥에는 철이나 인, 질소 이런 영양분이 풍부해요. 네. 그래서 이 고래가 똥 싼 곳에서는 다양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모여들어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죠.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고래똥이 만든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고래가 바다 위에서 배설을 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걸 먹이라고 생각하고 몰려들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바다에 많이 쌓이면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바다 밑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강합성을 해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탄소를 흡수하죠. 근데 그리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작은 크릴은 아주 작거든요.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의 똥, 이런 미세 영양분과 함께 이게 계속 바다에 있지 않고 천천히 같이 바다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가라앉는 모습이 바다에서 내리는 눈과 비슷하다. 그래서 머린 스노우, 그러니까 바다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천천히 나풀거리듯 세저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바다 깊은 곳에 있으니까 공기중으로 노출돼서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탄소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그게 온실가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저 깊은 곳에 있으면은 대기에 노출이 안 되니까 탄소가 격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한 탄소를 가지고 플랑크톤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네요.
그렇죠. 격리를 시키는 거네요. 예. 예, 탄소가 격리되면서 온난화를 일으킬 건데 원래는 그런 예. 것들이 가라앉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래는 바닷속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에서는 밥을 먹고 위에서는 똥을 싸고 이러면서 이 작용을 강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똥을 싸러 해수면 근처로 올라와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래의 수직 운동이 식물성 플랑크톤 생산량을 배가하고 결과적으로 탄소 격리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를 고래 펌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펌프다. 네. 네. 고래는 또 습성이 계절에 따라서 회유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습성도 기후 위기 이런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귀신고래나 혹등고래 같은 이 대형 고래는 여름에는 북극에 있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아열대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기르거든요. 북극에서 밥을 먹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집을 키우고 이제 아기를 낳으러 겨울에는 열대 바다에 와가지고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아북극 바다에서 든든히 먹고 겨울에는 든든히 먹고 여름에는 저희도로 내려와서 피부 각질이나 똥 같은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바다의 물고기, 청소동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고 이것이 또 탄소 흡수와 격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수평 이동을 한다. 북극에서 열대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릅니다. 신기하네요. 결국 이제 고래가 똥을 싸서 탄소를 감축한다는 건데 또 그 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래가 뭐 개체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래가 18세기, 19세기 이 폭염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멸종 위기에 달할 정도로 많이 그 개체수가 줄었죠.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최신 생태화 진화라는 그 학술지에 논문이 올라왔는데요. 남극해에 서식하는 대형고래 4종, 그러니까 대왕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를 대상으로 고래 펌프, 그러니까 수직 운동에 의한 탄소 감축 기여량을 추정을 했어요. 근데 18, 19세기 폭염으로 많은 고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 만약 폭염 시대 이전으로 그 4종의 개체수가 회복한다면 한 해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해저에 고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요. 현재 한국의 연간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고래 4종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고래 잡는 거 좀 금지하고 고래 생태계를 좀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근데 주신 자료 보니까 고래가 죽어서도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된다. 요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건데요. 먼저 이 사실을 좀 새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재료는 탄소다. 사실 생명체는 탄소화합물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이 강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걸 다시 동물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 몸의 약 18%도 탄소입니다. 그럼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에 약 4톤에서 5톤, 심지어 수십 톤에 이르는 탄소가 저장돼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고래가 죽고 나서 그 탄소가 바로 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똥뿐만 아니라 사체도 탄소를 저장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몸짓이 크기 때문에 고래 그 자체가 탄소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일단 고래가 죽으면은 바다 위로 떠오르겠죠. 그리고 여러 생물들이 와가지고 그 사체를 먹을 겁니다. 근데 며칠 있으면 이게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탄소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래 사체가 이제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건데 그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한 2만 9천 톤의 탄소가 해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1년에요. 그런데 만약 18세기, 19세기 대규모 폭염으로 인류가 고래를 절멸위기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고래들은 단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려가는 것만으로 19만 3천 톤의 탄소를 해저에 저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래가 똥을 싸서 탄소 감축하는 양이 2억 2천만 톤, 우리나라 배출량의 3분의 1, 여기다가 19만 3천 톤의 탄소도 해저에 저장할 수 있다. 네, 죽기만 하면은 그게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저에 이렇게 아예 그 고래 뼈가 사체가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예. 고래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웨일 폴스, 그래서 고래 낙하 뭐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저에 한 수만 년 동안 탄소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저로 낙한 고래 사체 이것도 또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고래가 이제 사체가 있으니까 여러 그 생물들이 와가지고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래가 죽으면 다양한 물고기나 문어, 박테리아 그리고 벌레가 여기를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현기성 생물 그러니까 산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생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여기서 유명한 게 오세닥스라는 신비로운 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래뼈에만 사는 생물인데요. 고래뼈를 녹여 먹고 사는 좀비벌레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예, 이런 오세닥스처럼 고래낙하 현장에만 사는 생물을 고래낙하 전문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고래가 죽은 뒤에 또 하나의 우주를 품고 해저로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연의 이 섭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가 낙하하는 거, 고래 낙하가 굉장히 깊은 해저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현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사실 이 고래낙하라는 거를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예. 이 해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1987년 미국의 심해잠수정 엘비노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봤더니 대왕고래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 보니까 수많은 그 이름 모를 생물들이 여기를 터전으로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은 고래낙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현장 사진을 찍고 또 물질을 수거하고 그리고 일부러 한 번은 뭐 고래가 죽은 거를 사체를 가라앉히는 실험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 45곳, 45곳에서 고래낙하 현장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자연을 다시 살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써서라도 고래를 살리는데 좀 더 힘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듀크대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대형 고래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요. 근데 몸집이 클수록 이게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치를 바꾸면은 더 그런데 왜냐하면 뭐 똥도 클 테고 너무 예. 크니까요. 대왕고래가 가장 큰데 마리당 약 46억 원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밍크고래는 좀 작은 편인데 마리당 한 2억 1천만 원의 연간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래를 잡을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버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푸른 지구 고래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정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알리고 또 어떻게 많이 팔지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 제품을 사줄 고객을 찾아서 또 어떻게 판매할까 하는 이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개인 고객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뜨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인구 통계학적 정의라고 하죠. 40대 남성, 30대 여성 네. 이런 식의 인구 통계학 정의에 맞춘 마케팅 그리고 그 대상이 개인이었는데요. 이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커뮤니티는 뭐 쭉 있어 왔죠. 포털 사이트에 있는 뭐 지역 카페라든지 네. 여행 카페에서 여행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커뮤니티 마케팅은 있었어요. 여기서 뭐 공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 마케팅은 여기서 좀 더 좁아져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주제로 만든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들하고 브랜드를 연결해서 찐팬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의 개선 의견까지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과폰이나 블록 장난감 브랜드는 이미 브랜드의 찐팬들이 만든 커뮤니티가 있고 여기에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이렇게 묶어서 재구매를 계속하게 만드는 락인 효과라는 게 커서 다른 제품의 마케팅에도 용이한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쇼핑 플랫폼 중에서 네. 처음 시작이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쇼핑몰이 있어요. 앞글자 딴데? 예. 맞습니다. 네,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였고 여기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희귀 아이템 신발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요. 지금은 뭐 연 1조 원의 매출을 내는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커뮤니티를 전신으로 해서 마케팅으로 성공한 대표 사례고요. 또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를 온라인으로 사게 만든 플랫폼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가구라는 것이 뭐 예쁘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하고 구조에 따라서 제약이 많은 그렇죠.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구나 뭐 인테리어의 조화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집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요소 기능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집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이거 어디서 샀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나와 비슷한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테리어를 보면서 또 쇼핑 욕구를 끌어올린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혹은 이사갈 집의 평수나 구조 등을 설정을 하고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을 골랐을 때 이 해당 조건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집주인과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인테리어 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기능으로 만든 플랫폼이 월간 이용자가 6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 사례 보면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 인기 높아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공감대에서 오는 동질감입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기업들이 여기에 파고들어서 광고도 하고 또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학원이 커뮤니티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성인이 무언가를 배운다, 내가 취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뭐 교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들여서 무언가 한 가지만 배우고 싶다 정도. 그런 게 시간 많잖아요. 많이 들이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피아노라고 하면은 뭐 체르니부터 뭐 바이엘부터 시작하는 거는 뭐 관심이 없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딱 하나의 곡만 연주하고 싶다거나 혹은 프로포즈를 위해서 의미 있는 곡만 배우고 싶다거나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학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연주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해서 SNS에 자랑할 수 있게도 해주고. 요즘 2030 세대들 이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자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매개로 모인 수강생들이 함께 뭐 연주회를 연다든지 또 버스킹을 한다든지 MT나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학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점을 이용하면서 라운지를 두어서 그냥 학원이라는 게 선생님과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라 수강생끼리의 동질감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사실 교육업계 학원업계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랬는데도 폐업률 0%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의 성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사례 살펴봤는데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가복 판매 브랜드가 뭐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네요. 네. 보통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유명한 운동선수. 경기장에 나갔을 때 유니폼에 로고를 붙여준다든지. 네, 전광판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뭐 효과가 너무 보장돼 있지만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네. 네, 웬만한 브랜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슈퍼스타 하나 이제 광고로 쓰려면 네. 뭐 쉽지 않죠. 일반적인 비용은 안 되죠. 네. 근데 이 브랜드는 처음 이제 런칭을 하면서 여러 운동복 중에 요가를 선택해서 이제 요가복을 생산을 했고요. 네. 이때 이 판매 대상을 소규모 운동센터나 요가 스튜디오에 있는 선생님들, 강사와 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의 제품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요가 강사잖아요. 이 분들과 이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 요 운동센터에 협찬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 나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화보도 운동복을 입고 가만히 서 있는 패션 화보가 아니라 실제 요가 전문가들이 취하는 그 요가 동작을 제품 사진에 활용을 해서 기능성을 좀 강조했고요. 주요 도시의 요가 스튜디오,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협찬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매장의 점원도 셀러라고 부르지 않고 에듀케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면서 매장에서 우리는 보통 탈의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요. 직접 요가 클래스에서 이 요가복을 입고 체험해보고 운동이 끝나고 그 같이 체험한 사람들끼리 다과를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매장을 꾸며놨다고 하니까 매장이 커뮤니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면서 2017년에 연 1조 원 매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국내 사례 또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례는 저희 야구를 좋아해서 아이돌 멤버의 팬덤 그리고 야구 구단의 콜라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속한 소비자의 성향과 상황을 파악을 해서 협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스포츠 구단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지표, 팀 경기의 방문 관중 수와 시청률이잖아요. 네, 이걸로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인기 아이돌 멤버의 생일 광고를 경기장에 게재를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돌 팬덤 문화 중에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 생일이 되면 카페나 식당을 빌려서 이벤트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가의 전광판도 그렇고 네. 뭐 버스 이런 데서도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 아이돌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이걸 야구단에서 활용한 겁니다. 먼저 광고판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광고판 제작하고 그 팬들이 경기장을 찾게 하고요.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야구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네요. 네. 자,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커뮤니티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세대 아무래도 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타겟으로 한 커뮤니티 마케팅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MZ세대를 지나서 알파세대라고 불리는 10대들한테 SNS는 그냥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 친구, 온라인 친구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패션 플랫폼에서도 이들의 그 특성을 활용해서 살까 말까 옷을 골라줘 이런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쇼핑할 때 내가 친구나 지인들하고 갔을 때 옷 사기 전에 이거 괜찮니? 이런 물어보잖아요. 괜찮다고 하면 더 사고 싶고. 네. 그래서 본인의 나이하고 사이즈를 같이 올린 다음에 사고 싶은 옷, 그 패션 그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옷을 올리면 어울리는지 사도 될지를 댓글로 결정을 해주고요. 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입을 옷을 추천해달라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요. 네. 이렇게 특별한 날 입을 옷이 무엇이 있는지 추천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은 24시간 내내 활발하게 뭐 댓글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이때는 또 또래들 영향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이제 불러일으켜갖고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커뮤니티가 아니죠. 쇼핑몰 안에서 연애 상담과 고민 상담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답글을 잘 남겨준다거나 소통을 잘 하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쇼핑몰 안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주게 만들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좀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게 SNS에서 이 해당 쇼핑몰과 관련된 컨텐츠 조회수가 8억 회가 넘는다고 해요. 8억 회. 와. 네, 그래서 뭐 쇼핑몰 그 매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 마케팅이 성공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도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수가 작더라도 소비자 수가 작더라도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30대 직장인이 모여서 사는 얘기 나누는 커뮤니티보다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의견을 나누는 직장인의 독서 살롱이 마케팅하기 훨씬 좋다는 거거든요. 뭐 책만이 아니라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더 결속력을 느끼고 더 가까움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MZ세대의 7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44%가 매일 특정 커뮤니티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네. 이들이 모일 수만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제품의 홍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비슷한 취향을 가진 또 다른 나이대의 사람이라도 만나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들으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 아이디어 좀 얻으셨습니까? 마케팅 아이디업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죠. 끝까지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답은 고래였습니다. 자, 문자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4701님. 정답 고래. 우영우 보고 애들도 그렇고 저도 고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즐거운 출근할게요. 1374번님. 고래입니다. 7991. 자, 고래는 생태계 유익한 종이라고 하네요. 모든 종류의 고래는 다 좋지만 술고래는 나빠요. 맞습니다. 5097. 고래 몸이 탄소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고래똥도 탄소를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네요.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봤어요. 아는 척 해주셨습니다. 자, 상품 받으실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원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